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차 대전의 원인과 간략한 그 전개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미국은 왜 어떻게 해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대전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죠. 따라서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당시에는 중립을 표방했던 미국이 끝내 참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 최고의 금융재벌인 JP 모건이 영국 정부와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월가의 머니 트러스트, 이제 머니 트러스트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한 말인데, 그 말하자면 금융 독점 세력이다, 그런 뜻이죠. 트러스트라는 게 독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월가의 머니 트러스트는 전쟁에 참여해야만 유럽에 재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쟁 이후 또는 승리 이후 파산한 영국이 남겨놓은 공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미국의 세기를 창출한 첫걸음이었다. 미국의 세기라는 말은 사실 이제 아메리칸 센츄리라고 그래서 1941년 2월 달에 미국의 이 출판 재벌인 헨리 루스가 자신이 발행하는 라이프지에다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라이프의 기관, 라이프라는 잡지의 기관 글에서 쓴 말인데요. 21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아메리칸 센츄리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세기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지만,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에 그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도 뭐라고 평가했냐면 1차 대전은 미국의 세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세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1차 대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윌슨 대통령은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민주주의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고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실제로는 세상을 JP 모건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준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독일이 이겼다면 JP 모건이 영국 등 연합국 측에 공급했던 전쟁 물자 대금과 전쟁 차관을 모조리 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참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그 고상한 수사를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쟁이란 게 결국은 극소수 금융가와 군수 산업을 살찌우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의 목숨과 혈세를 희생시켰다. 이런 사실이 실제로 밝혀집니다. 전쟁 발발 20년 후인 1934년도에 그 나이위원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상원의원 이름인데요. 조셉 나이라고. 이 나이가 주도한 상원 군수산업조사특별위원회가 2년간 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군수산업이 1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받는가라는 걸 이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2년 사이에 한 22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죠. 여기 국민 1인당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채가 1913년에는 1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1919년도에는 250억 달러로 25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국채라는 거를 발행하게 되면 누가 그거를 갖게 되냐? 대부분 부자들이 국채를 소유하면서 엄청난 그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자를 통해서. 반면에 미국인이 200만 명이 참전해서 11만 6천 명이 죽고 20만 4천 명이 부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국채를 사고 또 참전을 해서 죽거나 부상한 반면에 그 미국이 연합국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전쟁 자금을 대출하면서 미국 내에는 2만 1,000명의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1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라는 분은 전쟁은 사기다. 이런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전 정사가 고조됐고, 미국은 다시는 전쟁에 참전하지 말아야 된다. 군수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특히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결국 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또 결국 무력화됐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번에 이 1차 대전을 끝낸 다음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1차 대전에 필요한 그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 10월, 그러니까 전쟁 발발 후 2달에 그 영국 전쟁부가 군수물자 구입을 위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당시 영국 전쟁부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그래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전쟁을 시작할 때는 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도 독일이든 영국이든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안에, 그러니까 뭐 3, 4개월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그래요. 뭐 실제는 아니었죠. 6.25 때도 사실은 미국이 참전하면서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안에 끝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3년을 끌었습니다. 어쨌든 그 영국 전쟁부가 와서 접촉한 게 어디냐면 미국의 최고의 금융회사인 JP 모건을 접촉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영국이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군수물자의 단독 구매 대행사로 JP 모건을 지정합니다. 또한 미국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모든 영국 전쟁 부채의 독점적 금융 대행사로 JP 모건을 지정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나아가서 이제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그 같은 연합국 측이 구매하는 모든 군수물자나 차관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JP 모건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이 경제 금융 피라미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금융회사가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모두 대겠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그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곡물, 식량, 군수품 이런 걸 다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이 영국 정부와 JP 모건의 결탁을 사실상 윌슨 대통령은 눈 감아줍니다. 1915년 1월달에 그 JP 모건의 이 사주인 JP 모건 2세가 윌슨 대통령을 만났는데,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도와주겠다. 그 영국과의 그런 계약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1915년 9월에는 연합국에 대한 금융대출까지도 허용합니다. 이 금융대출이라는 것은 JP 모건이 가진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JP 모건이 국제 투자 시장에 말하자면 채권 발행을 주도해서 전 세계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영국에다가 전쟁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5년 9월 달에만 5억 달러를 대출했고 1919년까지 자그마치 47억 달러를 영국에 대출했다고 합니다. 독일에도 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가 2,7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100배입니까? 한 200배 되네, 거의. 한 150배 이상. 하여튼 결국 이제 영국만 일방적으로 도와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중요한 것은 JP 모건이 연합국을 위한 구매 대행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JP 모건은 미국의 산업과 농업 수출 경제의 미래를 완전히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보낼 전쟁 물자 또는 식량, 곡물, 이거를 어디가 보낼 것인가를 누가 정하냐면 JP 모건이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듀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델라웨어에 본부를 둔 회사인데 이 화약을 만드는 회사죠. 별거 아닌 회사였는데 1차 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 델라웨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출신지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델라웨어에서 한번 가봤는데 델라웨어의 그 부가가치세, 물품세를 듀퐁이 다 대준다고 그래요. 워낙 듀퐁이 돈을 많이 버니까. 말하자면 이 미국 경제에 목줄을 졌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모건은 연합국에 수출하는 모든 선적품의 정가에 대해서 2%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위원회가 1934년도에 군수기업들의 폭리를 조사를 했지만 이 모건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이 얼마나 벌었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든 활동은 중립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다. 교전국이 중립국에다가 말하자면 전쟁 비용, 전쟁 물자 공급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기를 대주는 것은 실제로 전투 행위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교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른 의미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1915년 1월 이제 이런 조치를 통해서
1915년 1월과 9월에 이제 전쟁 물자 수출, 9월에는 전쟁 금융 대출, 이거를 미국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이미 그 미국의 금융 세력들은 이러한 전쟁 비용 또 전쟁 물자 공급이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줄 것이다, 이득을 줄 것이다,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JP 모건의 동업자인 그 토마스 라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도 참여해서 그 배상금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915년도 4월 달에, 그러니까 이 영국 전쟁부와 JP 모건이 공급 계약을 맺은 지 한 3개월 뒤죠. 필라델피아 정치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전쟁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미국의 제조업체와 상인들은 사업을 통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척을 꼽으라면 바로 미국이 국제금융대출 시장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되려면 우선 세계의 무역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무역이나 금융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끄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독일의 수출이 거의 바닥 상태이지만 만약 전쟁이 조기에 끝나버리면 우리는 10중 8구 독일이 재빠르게 기사 회생해서 다시 경쟁국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질질 끌어야 미국이 세계의 경제 최대국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도 미국은 독일을 최대 경쟁국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 사고방식이랄까요? 이거는 2차 대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1941년 6월 22일 날 나치 독일이 바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소련을 기습합니다. 그때까지 소련은 이제 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트루만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나라가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도 참 희한한 데가 있죠. 이 라모트의 말은 마지막 발언을 이제 소개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대규모로 돈을 꿔주는 채권국이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를 대신해 세계의 통화, 즉 기축 통화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금융 세력들은 1차 대전부터 달러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계속 전쟁이 길어졌던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된다, 끌어들여야만 이길 수 있다 해서 온갖 책략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미국이 전쟁의 조기에 참전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 1915년도 5월 달에 벌어져요. 1915년 5월 7일 날 미국에서 출발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 루시테니아 호가 영국 근해 그 아일랜드 남쪽에서 독일의 잠수함, 보통 이제 유보트라고 하는데요, 격침됩니다. 그래서 승객 1198명이 죽고 이 중에 미국이 12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생각해보면, 아니 여객선을 공격하다니 말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영국은 1914년 8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독일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단행합니다. 대륙 봉쇄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들어가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물자를 막습니다. 그 영국의 해상 봉쇄는 전쟁이 끝나고 1918년 11월 달에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았고 1919년 6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도 계속돼요. 그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독일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70만 내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1915년 2월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보트 잠수함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입장은 뭐냐면, 영국이 해상 봉쇄를 풀면 우리도 잠수함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희한하게도 윌슨은 루시테니아 침몰에 대해서 독일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영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는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용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루시테니아호가 떠나기에 앞서서
독일 외교부가 미국 신문 등에 말하자면 적국 상선을 타는 경우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알아서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루스테니아호가 그냥 여객만 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수류탄, 탄약과 같은 전쟁 물자, 군수 물자를 수천 상자를 실었다는 거예요. 루스테니아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처칠이 영국의 그 해군 장관이었는데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술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보면 미국 사람이 128명이 죽었으니까 미국의 여론이 끌 것이 아니냐 그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의 개인 특사가 있어요. 에드워드 하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식 직함을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국무장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 루스테니아 침몰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에드워드 그레이라고 영국 외상이 윌슨의 개인 특사인 하우스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만일 독일이 미국인이 탑승한 여객선을 침몰시킨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우스는 참전하게 될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루스테니아호 참몰로도 참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오드 로즈벨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호전적인 팽창주의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참전을 요구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랑 관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미국의 독일계, 아일랜드계 이런 사람들은 또 영국을 또 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왜 가? 그래서 그 당시에 라폴레트라고 상당히 전쟁에 반대한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이 이거 아마 참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로 하면 아마 반대가 한 10배는 나올걸?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참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전쟁은 1차 대전은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지 우리가 거기 왜 끼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루스테니아호 사건에 관해서 독일의 비인도적 여객선 침몰을 윌슨 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영국의 똑같이 비인도적인 해상 봉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합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정치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일종의 인민주의자였고, 1896년도 그리고 1900년도에 맥킨리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1896년도에는 아마 미 역사상 최연소 후보였다고 그래요. 36살인가 됐고. 그러니까 1896년, 1900년, 1908년도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다 졌죠. 그래서 이제 1913년도에 출범하는 윌슨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 취임했는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진정한 어떤 미국의 애국자였고, 미국은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진정한 중립을 지켜야 돼.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돼. 미국한테 미국 국민들에게 이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루스테니아호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태도, 그 다음에 JP 모건과 영국 정부 간의 결탁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용인을 보면서 윌슨 대통령이 사실은 친영파구나, 영국 편을 드는구나, 진정한 중립이 아니구나 해서 1915년 6월, 그러니까 루스테니아호 침몰이 있었던 다음 달에 국무장관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로버트 랜싱 전쟁장관을 기용하는데, 미국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국무장관 중에서 가장 친영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영국의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중립적 국무장관이 퇴임하고, 로버트 랜싱이라는 친영적 인물이 국무장관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1차 대전 정책은 점점 더 친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